김연경의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김연경입니다. 추경, 경기 살리기 위해서 정부가 정부 돈 더 써서 부양하겠다는 얘기죠. 추경을 하겠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정부 돈은 더 줄어들게 될 겁니다. 정부의 주된 수입은 세금인데요. 그러니까 곧 발표될 내년도 세법 개정안에서는 세입을 늘리는 방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미 부총리가 대기업의 부담을 늘리는 방향을 거론하기는 했고요. 근데 가능할까요? 그리고 기업들의 투자 의지가 혹 꺾이는 것은 아닐지 의심이 드는데 오늘 그 의문점 짚어보겠습니다. 요즘은 옷도 입어보지 않고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입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지만 역시 몸에 잘 맞을지 아닐지 고민하다가 구매 버튼을 누르기 전에 고민 더 해보는 게 사실입니다. 한 조사 결과 특히 여성복의 경우에는 같은 사이즈로 표시가 됐더라도 실제로는 큰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럼 기준이 있으면 뭐하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은경의 생생경제 1부 시작합니다. 여기도 핫딜 저기도 핫딜 어디가 싼 거야? 핫딜 가격 비교 쿠차 핫딜 가격 비교 쿠차 이앱 저앱 돌지 말고 핫딜 가격 비교 쿠차예요. 지금 쿠차 앱을 다운받으세요. 핫딜 가격 비교 쿠차. 방을 구하는 당신, 무작정 발품 팔다 얻은 무릎 통증, 허위 매물에 낚인 마음의 상처, 아이고, 직방으로 해결하십시오. 직방에서 미리 보고 알짜만 찾아가자. 방구하는 절대 공식 선직방 후 방문. 직방. 당신의 새 협주곡은 큰 성공을 거둘 것입니다. 의사의 최면 치료는 좌절한 작곡가에게 힘을 주었고 그렇게 탄생한 이 곡,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협주곡 2번입니다. 대한항공 러시아 4개 도시 운항. Korean Air. 발빠르게 전하는 증시 마감 시황. 따끈따끈한 오늘의 증시 소식과 함께 심층 분석 시작합니다. 오늘의 증시 분석. 김은경의 생생경제 베러앤디퍼런트 르노삼성자동차 제공으로 1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증시 알아보겠습니다. SK증권 명동 PIB센터의 김춘석 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월요일 시장은 어떻게 끝났나요? 모처럼 말해 좀 안 좋게 끝난 것 같습니다. 네. 거래소 시장은 한 3.48포인트 빠져서 2,073으로 끝났고요. 코스닥은 9.41포인트, 1.22%가 오른 782로 끝났습니다. 네. 전반적인 흐름 자체를 보다 보면 거래소 쪽에서는 외국인이 한 189억 정도 매도를 했고요. 기관이 한 1,027억 정도 매도를 하면서 시장 끌어내렸습니다. 개인만 매수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한 168억 정도, 그리고 네. 기관이 한 700억 정도 사들이면서 끌어올리는 모습을 보여서 좀 대조를 이뤘습니다. 전반적으로 흐름 자체가 보게 되면 아무래도 거래소 쪽에는 아무래도 그 조선주 파동, 예. 이런 부분 자체가 좀 악영향을 미친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코스닥이라든가 중성 개별주 쪽으로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조선주 파동이라는 건 대우조선해양의 그 실적 분식회계 의혹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로 좀 의심이 되는 거죠, 실적이. 그런 것도 있고, 사실 예. 보게 되면 이제 분식회계라는 차원보다는, 네. 그다음에 이게, 조선주라든가 건설주 같은 경우는 매출 인식 구조에 좀 차이가 있는 부분인데요. 네. 그런 부분 때문에 어찌됐든 뭐 부거진 건데, 어찌됐든 간에, 이게 보다 보니까 분기에 2조 정도의 적자가 난 걸로 나타나고 있는 상태고요. 네. 삼성중공업도 역시 마찬가지로 같은 금액 정도가 2, 4분기에 이제 손실을 반영할 거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으면서 전반적으로 지금 뭐 조선주들 쪽이 예. 안 좋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또 마찬가지로 가까스로 이제 조청을 통과해서 합병 결의안이 통과가 됐는데 그 부분에 있던 삼성물산이라든가 이런 삼성 관련 주식들도 재료가 반영됐다는 얘기, 어떤 이런 인식 때문에 빠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가지고 전체적으로 거래소 쪽에 있는 대형주들이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얼마나 빠졌어요?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지금 한 2,100원 정도, 한 3% 정도의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었고요. 네. 그다음에 제일모직 같은 경우는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제일모직 같은 경우는 컸나요? 예. 하락폭은 그렇게 뭐 큰 모습이 아닌데 네. 일단은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 힘든 싸움을 이겨낸 것 치고는 네. 한 4% 정도 빠져 2% 정도 빠졌습니다. 공이 한 2% 정도 빠진 모습인데
앞으로 향후가 그렇게 좀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주가상으로는 그렇게 편탄치 않을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듭니다. 네, 이미 뉴스가 나와버렸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 뉴욕 증시 보면은 주말에, 그러니까 굉장히 그 IT주 중심으로 해서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게 우리 증시에는 좀 반영이 안 됐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 증시 같은 경우는 IT라고 보통 얘기하면 이제 반도체하고 휴대폰 쪽 이렇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이제 미국 쪽에서 IT 쪽 그러면 보통 구글이라는 이런 쪽, 그러니까 우리가 하드웨어 쪽이라면 저쪽 소프트웨어 쪽이 좀 많죠. 그러니까 사실 미국 쪽에서 IT가 올라간 건 이제 구글이 2분기 매출이 이제 한 18% 늘었다 이런 것 때문에 올라간 부분이 있는데. 우리는 거꾸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주가가 빠지면서 SK 하이닉스 끌어내린 것처럼 어떤 그런 쪽에 좀 인식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보다 삼성전자가 내놓았던 뭐 갤럭시 S6, S8가 생각보다 안 팔렸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뭐 그다음 반도체도 별로 안 좋을 것이다. 물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그런 어떤 인식들이 있다 보니까 그쪽 분야가 좀 더 안 좋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주가 흐름 자체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이오주는 계속 가고 있나요? 사실은 그 제약 바이오주들이 시장을 뚫고 나가다가 아주 큰 빅 이슈였지 않습니까?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권이 있다 보니까 이상하게 지난주에 좀 주춤했었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다시 오늘 치고 나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아무래도 바이오주라는 자체가 좀 성장주고요. 또 하나가 제일모직이 삼성물산 합병돼서 물론 삼성은 삼성물산으로 가겠지만 거기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유일하게 삼성그룹이 추진하고 있는 신수종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삼성그룹이 좀 더 거기에 영향을 기울이지 않을까 어떤 그런 생각 때문일지도 몰라도 바이오 관련주들은 항상 좀 이어질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SK증권 명동 PIB센터의 김춘석 부장이었습니다. 오늘 하루 당신이 꼭 알아야 할 경제 뉴스는 중요한 경제 뉴스를 콕콕 집어드립니다. 네, 오늘 경제 뉴스 정리해 보겠습니다. 뉴스원의 최명용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거 진짜 꼭 집어봐야지 될 정보인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휴가철에 알아두면 좋은 금융 상식 정리를 해주신다고요? 네, 오늘 금융감독원이 이 타이밍에 딱 맞게 휴가철에 필요한 금융 상식을 발표를 했는데요. 여러 번 들으신 분들도 있을 테고요. 네, 한번 잘 메모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많이 당한다고 볼 수 있는데 해외에 나가서 신용카드로 이렇게 결제를 할 때 원화 결제를 하시겠습니까? 미국 같으면 달러화로 결제하시겠습니까? 꼭 이렇게 묻는 그런 단말기가 있습니다. 근데 최명용 기자는 그 질문을 받고 결제하셨어요? 저는 한번 이렇게 유심히 한번 본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안 물어보더라고요. 안 물어보면? 안 물어보기 때문에 그냥 결제를 했는데 이게 현지 통화로 되는지 우리 통화로 되는지를 모르고 나중에 결제되는 거 보고 알았거든요. 그러니까요. 이게 현지 통화로 하면 괜찮은데 한국 통화로 하겠다고 하면 중간에 한 2번 정도 이렇게 벤사를 통한다고 합니다. 그 사이에서 수수료를 띄고 5%에서 10%까지 수수료가 떼지니까 반드시 현지에선 현지 통화다 이렇게 유념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 물어보면 내가 그렇게 해달라라고 요구를 하면 되겠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면세점이라든가 한국 사람들이 많이 가는 기념품점에는 이 단말기에 이만하게 붙여놨습니다. 한국화로 통화하시면 좋습니다라고. 반드시 무시하시고. 무시해야겠네요, 진짜. 네, 현지 화폐로 결정을 하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 카드 많이들 사용을 하시는데 해외에서 카드를 분실하시면 긴급 대체 카드 서비스라는 걸 이용할 수 있답니다. 반드시 국내에 전화해서 이 카드 정지시키는 것은 기본이고요. 이 대체 카드 서비스를 이용을 하면 빠르면 하루, 늦어도 사흘 내에 새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으니까 현지에서 유용하게 쓰시고 이 카드는 반드시 돌아와서는 폐기하고 정상 카드로 다시 발급받으시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해외 어디서 신청을 해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외 현지에서? 네, 현지에서 이 우리나라 카드사의 이런 브랜치들 있죠, 지사들 그런 쪽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환전할 때 환전이 맞아요. 인터넷 사이트 이런 데 검색을 해보시면 어디가 환전이 싸게 해준다 이런 것도 많은데요. 제가 알고 있는 정보 중에 하나는 서울역에 있는 환전소가
다른 시중은행 저점보다 조금 우대를 한다고 하고요. 주거래은행 찾으시면 더 환율 환전 우대받으실 수 있고 인터넷을 통해서 환전을 신청한 뒤에 지점을 방문하시면 우대 환율을 받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있고요. 국내에서 보기 드문 좀 화폐들, 예컨대 동남아시아나 뭐 남미 이런 데 화폐들은 좀 유통 물량이 국내에 당연히 적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직접 그 화폐로 환전을 하는 것보다 미국 달러화로 환전을 한 다음에 현지에 가서 다시 환전을 하는 게 훨씬 유리하다고 합니다. 서울역 어디요? 서울역에 이제 서울역이 공항으로 가는 직항 열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연계를 해서 서울역에 있는 은행 지점들이 환전을 꽤 우대를 해준다고 합니다. 그런 게 또 있군요. 제일 안 좋은 데는 공항에 있는 맞아요. 그건 다 알아요. 거기는 피하시는 게 좋고 가장 급한 사람들이. 그 밖에 또 유용한 정보 알려주시죠. 해외 여행 보험은 반드시 좀 가입을 하셔야 한다고 이렇게 금감원에서 조언을 했고요. 뭐 단기 3개월부터 1년까지도 이렇게 장기까지 다 되는데 여행 기간 중에 신체 상해나 질병, 휴대폰 도난 뭐 이런 것들 다 보상을 해주는 거니까 해외여행 갔을 때는 꼭 드시고 해외여행 중에 뭔가 불의의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현지 경찰서 같은 데서 증빙서류를 받으셔다가 국내에서 신청을 하면 최소한의 피해 보상이 가능할 겁니다. 네, 여러 가지 금융 정보들 유용하게 들었고요. 그다음에 요즘 그 수영복을 전신을 다 가리는 래쉬가드라는 걸 많이 입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 품질에 대한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그다지 좋지가 않네요. 네, 썩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게 원래는 워터스포츠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이용하는 건데 최근에는 많이들 이용을 하시죠. 상하이 다 가질 수 있는 12개 브랜드, 잘 팔리는 12개 브랜드를 한국소비생활연구원이라는 곳에서 공정위의 예산 지원으로 조사를 했는데 이 중에 절반이 부족한 판정을 받았고요. 땀이나 바닷물, 뭐 바닷가에서 이게 많이 입는 옷인데 바닷물에 이렇게 변색이 되면 말 그대로 말이 안 되는 거죠. 또 이염이라고 해서 이 색깔이 이렇게 번져 나오는 옷에 이렇게 살에 이렇게 묻어나는 그런 현상도 있다고 하는데요. 꽤 유명 브랜드인데 이렇게 제품 성능이 안 좋아서 조금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제품명을 몇 개 말씀을 드리면 데상트, 록시, 레노마, 아레나, 오닐, 엘르 이런 제품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색 변색이라든가 이염 현상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뭐 인증하는 품질 인증 같은 거 안 하나요? 이 KC 마크가 이런 품질 인증을 하는 건데요. 일부 제품은 이제 해외에서 직수입하는 것들도 있고 그래서 KC 마크 없이 판매되는 제품들도 있었고요. 일부는 이 올 뜯김 스낵성이라고 표현을 하던데요. 올 뜯김 현상도 제대로 나타나지 않아서 내구성에도 문제가 있으니 좀 조심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주의를 할 법한 게 밝고 강한 컬러 제품들이 이런 변색이나 이염 현상이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컬러의 제품들은 좀 피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런 것도 잘 만들어야죠. 그게 정답인데요. 일단은 그런 제품들이 지금 유통이 되고 있으니까 고르실 때 신중하게 고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뭐 지금 삼성물산과 SK합병 뭐 여기에 계속 얘기가 됐던 게 국민연금이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주요 주주였기 때문인데 국민연금 규모를 보니까 이게 세계 3대 기금까지 성장을 했다라고 하네요. 그렇습니다. 금융시장 그 삼성이나 SK산에서는 이 자본시장에도 기업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데요. 지난 16일자로 규모가 500조 원이 돌파하면서 세계 3대 기금 수준으로 성장을 했다라고 집계가 됐습니다. 국민연금이 생긴 게 1988년 1월인데요. 27년 6개월 만에 500조 원을 돌파한 거고요. 이 100조 원 단위로 돌파한 기록을 한번 살펴봤더니 2003년 5월에 100조, 2007년 4월에 200조, 2010년에 다시 300조, 2013년 2월에 400조 원을 돌파를 했고요. 다시 2년 5개월 만에 이번에 500조를 돌파를 했습니다. 세계 3대 기금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국민연금하고 비슷한 사이즈의 기금이 일본 공적연금하고 노르웨이의 국부펀드 이렇게 두 군데면
500조 원이 더 넘는 국민연금보다 더 큰 펀드라고 하고요. 운용기금이 이 정도 되는 건 좀 놀랍네요. 앞으로 더 커질 거라고 합니다. 2022년이면 1,000조 원이 넘을 거라고 하니까 앞으로도 점점 더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 같고요. 이게 나중에 노후에 이런 자금을 받아야 되는 재원인데요. 수익률이 참 좋아야 이 기금이 원활하게 잘 돌아갈 텐데 지금까지 수익률은 이 숫자가 뭐 이렇게 국민연금에서 발표한 숫자니까 썩 믿음이 안 가기도 합니다만 누적 수익률은 지금까지 6.2%였다고 합니다. 1988년 이후에 지금까지. 네, 그렇습니다. 이게 뭐 그렇게 좋은 스코어인지 나쁜 스코어인지 좀 아리까리합니다. 올해 수익률은 한 4% 수준이고요. 그동안 그 수익률 중에 대체 투자 수익률이 7.8%로 가장 높았고 해외 주식이 7.4%, 국내 주식이 6.5%, 국내 채권, 해외 채권은 다 5% 수준이었고요. 앞으로는 대체 투자를 좀 늘리겠다라고 국민연금이 발표를 했는데 잘 좀 관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겠죠. 자영업자들 어렵다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정말 최악을 나타내는 지표가 또 하나가 발표가 됐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피부로 좀 자영업자들은 느끼실 텐데요. 한국은행이 경제통계 시스템을 통해서 경기 판단 CSI, 서베이가 설문조사를 통해서 조사를 하는 건데요. 이 숫자를 발표를 했는데 6월 지수가 64로 2012년 12월 62를 기록한 이후에 2년 반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 CSI는 100을 기준으로 100보다 높으면 6개월 전보다 지금의 경기가 좋다라고 느끼는 그런 자영업자가 많다는 뜻이고요. 100 미만이면 6개월 전보다 지금이 안 좋다라고 느끼는 자영업자들이 많은 건데 최악을 치닫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최근에 또 메르스 여파까지 있어서 아무래도 좀 많이 안 좋았을 것 같기도 하고요. 지금을 나타내는 숫자에서는 그 메르스 여파가 가장 크게 나타났을 것 같고요. 한국은행에서 앞으로 6개월 뒤를 어떻게 예상을 하느냐도 전망 CSI도 발표를 했는데요. 이건 82를 나타냈습니다. 64보다는 좋게는 나타났는데 이 전망은 대부분 좀 긍정적인 것을 좀 담기 마련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 전망 수치도 2012년 11월 79를 기록한 이후로 가장 낮은 수준이어서 뭐 숫자만으로는 좋다고 느낄 수 없는 숫자인 것 같습니다. 근데 또 갚아야 될 빚은 많잖아요. 이게 가장 또 악순환이라고 하죠. 이렇게 경기가 안 좋아지고 이 체감하는 게 안 좋아지니까 그거를 빚으로 다시 이렇게 메우게 되죠. 메우는 그런 현상을 나타나고 있는데요. 한국은행이 1분기 개인 사업자, 자영업자 대출 규모를 파악을 했더니 5조 2천억 원이 늘었다고 합니다. 작년 동기가 늘어난 규모가 3조 원이었던 거에 비하면 73%가 증가를 했고요. 대출 잔액은 219조 8천억 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영업이익이 늘어나야 되는데. 이익이 줄고 그걸 대출로 갚고 다시 대출의 이자 때문에 이익이 다시 줄고 이런 악순환이 좀 계속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경기 회복이 절실해 보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뉴스원의 최명용 기자였습니다. 핫한 여름 식혀주는 최고의 썸머 페스티벌 크루즈 말리부 올란도 캡티바의 디젤 차량 구매 시 최대 280만 원 할인 또는 스파크 크루즈 말리부 올란도 캡티바 알페온 구매 시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쉐보레와 함께라면 당신의 여름은 더욱 쿨해진다. 7월 한 달간 전 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Chevrolet, find new roads. 타이어의 히트 상품 매장에서 RA50을 찾으세요. 금호 타이어. 왜? 코웨이 모든 침대는 상단이 분리될까? 침대는 몸에 닿는 부분부터 오염되잖아. 아하. 더러운 상단을 분리해 언제든 새 타퍼로 그리고 전문가의 관리까지 위생까지 책임져야 진짜 침대다. 코웨이 매트리스 케어 렌탈 1588-5200. 네, 해마다 이맘때 되면은 내년도 세법 개정안이 나오게 됩니다. 이번
이번에도 보면은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정부 재정이 구멍이 났으니까 세수 확충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또 구체적으로 증세는 없다라는 기조를 계속 유지를 한다고 합니다. 증세를 안 하고 재정을 메우려면은 글쎄요, 뭐 비과세 감면 혜택을 많이 줄이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사실상 증세이기 때문에 뭐 논란은 계속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법인세율 인상 같은 경우에는 또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한데 생생경제 2부에서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생생경제에서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풍성한 선물을 준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참 쉬운 중국어 문정아 중국어에서 드리는 10만 원 상당의 온라인 수강권이 있고요.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DDP에서 열리고 있는 앤디오홀 라이브전 관람권을 한 분당 4장씩 드립니다. 또 신나는 도심 속 꿈의 놀이터 일산 원마운트에서 드리는 워터파크 티켓 2매도 보내드리는데요. 생생경제에 대한 의견을 문자로 보내주시면 대상이 됩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가 되는 유료 문자입니다. 휴대전화 우물정의 0945번, 우물정의 0945번으로 보내주시면은요. 저희가 몇 분 추첨해서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생생경제 1부 함께 하셨고요. 잠시 후 광고 듣고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라일이 엄마 SS의 슈입니다. 팬들과 함께하는 음악의 무대에 못지않게 일상이 가득한 인생의 무대에서도 열정과 진심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24시간 열정과 진심으로 채운 음악, 뉴스, 시사 프로그램까지 94.5MHz YTN 라디오는 가장 감동적인 삶의 무대입니다. 우리 경제의 민낯을 한꺼풀 벗겨보는 경제 뉴스. 경제를 위한 새로운 시각. 김윤경의 생생경제. 자연이 선물한 갈색 솔잎에 옛 어머니의 지혜가 더해지면 들리세요? 잠든 생기를 깨우는 갈색 솔잎의 놀라운 능력. 매일 생기로워져요. 첫 피부처럼. 한율 율려원액. 한국 타이어가 전하는 여름 소식. 다음 중 불쾌지수가 가장 높은 건 땡볕더위, 짜증나는 모기, 휴갓길 차고장. 올여름 T스테이션에 오시면 타이어, 배터리, 엔진오일, 냉각수 등 10가지나 꼼꼼하게 체크해드려요. 이런 게 바로 스마트케어. T스테이션. 여러분, KT 금호 렌터카가 롯데 렌터카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개명했네요. 별명은 그대로입니다. 오, 별명이 뭔데요? 대한민국 넘버원 렌터카. 오, 그렇군요. 대한민국 넘버원 렌터카, 이제 롯데 렌터카입니다. KT 금호 렌터카의 새 이름 롯데 렌터카. 여기도 핫딜 저기도 핫딜 어디가 싼 거야? 핫딜 가격 비교 쿠차 핫딜 가격 비교 쿠차 EM처에 돌지 말고 핫딜 가격 비교 쿠차해요. 지금 쿠차 앱을 다운받으세요. 핫딜 가격 비교 쿠차. 살맛 나는 경제, 내 삶인 경제. 바로 김윤경의 생생경제입니다. 네, 생생 인터뷰 오늘의 인터뷰는요. 구멍난 나라 재정 세수 확충을 위해서 2016 세법 개정안은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경의 생생경제 2부 시작합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정부가 추경을 하겠다고 하죠. 추가로 돈을 더 쓰겠다. 그러면은 쓸 돈은 많아지니까 정부의 재정은 더 나빠질 테고요. 그러면 재정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대기업의 세금을 부담시키는 방법으로 세법 개정을 추진을 하겠다. 그래서 세입을 확충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을 놓고도 여러 가지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8월 초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8월 초쯤에 발표될 2016년 세법 개정안을 앞두고 여러 가지 논란들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는 게 적절할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남대 세무학과의 안창남 교수님 연결하겠습니다. 안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다시 바빠지시겠어요. 네, 네. 예, 오랜만에 연결을 했는데 네.
이 내년도 세법 개정안, 그러니까 보통 이맘때쯤 나오잖아요. 네네. 예. 근데 이제 대부분 증세 얘기는 너무나 뜨거운 감자기 때문에 하지를 못해요. 네. 근데 지금은 사실은 증세를 안 하면은 쓸 돈을 마련하지 못하는 상황 아닌가요? 맞죠. 지금 아마 우리가 국가가 채권을 발행을 해서 예.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쓸 재원을 조달하고 그 국가 채권을 발행을 통한 이자액만 얼마인지 모르시죠? 얼마예요? 우리가 21조 원을 줍니다. 연간. 이자만요? 이자만 21조 원이라고 한다면 네. 우리 1,600만 근로자들의 근로소득세 총 금액하고 거의 맞먹습니다. 그러니까 근로자들이 1,600만 명이 근로소득세를 많이 다 내도 예. 그 금액을 다 합치면 국가가 1년 동안에 빚을 진 것 갚은 그 빚을 진 돈에 대한 이자 지급을 하면 딱 맞아버려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대한 이자만 채워 넣는데 국민들의 그렇죠. 소득세가 다 들어가는 거군요. 네, 근로소득세가 다 들어가는 거죠. 근로소득세. 예. 그래서 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다 경제가 당연히 활성화돼야 되겠죠. 그럼요. 그렇지만 하나의 큰 시각의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세금을 거두면 뭐 그 돈을 거둬가지고 정부가 뭐 아궁이에 불 태우는 것도 아닌데 세금을 거두면 네. 그 돈으로 정부가 지출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증세는 안 된다. 이게 이제 정치적인 구호 비슷하게 됐잖아요. 그렇죠. 현 정부 출범은 하여튼 증세는 없다. 그 대신 기초 노령연금 등 연금은 지급하겠다. 이 이율 배반적인 그 상황 속에서 지금 2년차, 3년차 지나갔는데도 역시 이제 또 경제부총리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가다가는 그리스 꼴을 보다 보니까 국가 재정 건전성이 가장 큰 걸림돌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동안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낫다라고 했지만 이제 더 나을 수도 없는 상황이고요. 네, 그 낫다라고 했는데 그 얘기도 참 형용모순인 게 네. 그동안 이전 정부는 그래도 신경을 썼는데 현 정부가 이렇게 내놓고 이렇게 감세를 하지 않는다. 노령연금을 많이 지급한 것에 대한 이제 뒤늦은 각성이죠. 그러면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가 참 큰 문제입니다. 특히 그리스 사태가 터지니까들 다들 이제 국가 재정 건전성 얘기를 하는데 세금은 내기는 싫고 연금은 많이 받고는 싶고. 근데 이제 그래서 반복 학습이 됐던 게요. 이 정부 들어서 항상 얘기한 게 증세는 없다. 대신에 지하 경제를 양성화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걸 통해서 세금을 더 걷겠다. 비과세의 감면을 축소해서 그렇죠. 조달하겠다. 그게 총 약이 된 게 집합이 된 게 공약 가계부라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복지 재원 135조 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비과세 감면을 축소하겠다. 지하경제 양성화를 해가지고 조달하겠다. 일부는 맞았는데 아직도 굉장히 미흡합니다. 예를 들면 비과세 감면을 폐지나 축소하겠다 한다면 최소한도 현 정부 들어와서는 정말로 추가적인 비과세라든지 추가적인 감면 조항은 없어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네. 근데 추가적인 게 없었나요? 아니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지금도 아마 올 연말쯤 되면 국회의원께서 다시 또 비과세 입법안이라든지 감면 입법안을 또 많이 이게 발의를 하시죠. 정부 스스로도 발의를 하고요. 네. 그래서 결국은 이게 아까 우리나라가 GDP 대비로 국가 부채 비율이 약 35, 40% 이렇게 된다라고 하고 또 공기업이라든지 다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면 이것보다 훨씬 넘어간다라고 하는데 어찌되었든지 간에 국가 이 재정 건전성 악화 비율의 증가도가 너무 빨리 증가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답답한 거죠. 그러면 비과세 감면이나 지금 뭐 말씀드린 지하경제 양성화 이런 걸로는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택도 없다라는 게 지금 안 교수님의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은 택도 없는 게 아니라 그나마 좀 이런 부족한 세수를 막을 수 있으려면 어떤 세금을 어떤 식으로 거두면 되나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이 됨에 따라서 근로자들의 상당 대부분들이 증세의 여파를 좀 잊고 있죠. 그다음에 뭐 국민 건강을 위해서 담뱃값을 인상했다고 하지만 그 인상분의 반들은 또 세금 담배세였었으니까 소비세도 일부 있었고요. 결국은 아직 지금 빈틈이 남아 있는 것은 법인세입니다. 근데 법인세가 지금 이번에 사태가 난 그리스 같은 데가 법인세 세율이 26%인데 채권단에서 그것도 부족하다 하니까 그리스가 자체적으로 그러면 2% 더 올려서 28%로 하겠다. 지금 이렇게 나왔거든요. 우리가 법인세율이 어떻게 되죠? 22%입니다. 그런데 비과세 감면을 다 하다 보면 약 한 실효 법인세 세율은 17% 남짓합니다. 사실상 17% 남짓. 그렇습니다. 근데 정치권이라든지 뭐 최고위 당국자들도 법인세는 이게 가침의 어떤 그 성역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렇지는 않는데 답답합니다. 근데 그 교수님의 주장도 야당 측에서도 많이 나오고요. 법인세 인상에 대한 여론이 분명히 있는 것은 맞는데 지금 이제 기업들을 좀 뭉뚱그려서 얘기를 하면은 재계에서는 지금 기업들도 죽겠다. 게다가 뭐 R&D에 대한 세액공제율 같은 경우에도 많이 낮췄다. 그래서 우리도 할 만큼 하고 있으니까 지금 법인세 올리면 안 된다라고 또 주장을 해요. 근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아닙니다. R&D 같은 경우에는 그냥 기술 개발이잖아요. 기업이 앞으로 정말로 특정 제품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스마트폰 같은 경우가 지금 한계점에 도달돼 있는 것은 우리가 기초 기술이 부족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원천 기술이 없다 보니까 뭐 다른 경쟁 제품 외국의 경쟁 제품 세대에 비해서 우리 경쟁력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즉 지금 당장의 문제가 아니고 10년 이후에 먹거리를 우리가 준비한다라고 한다면 제 개인적인 생각은 R&D를 줄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술을 개발을 많이 연구를 해야 그 과정에서 즉 천재 한 명이 뭐 1천만 명 먹여 살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걸 법인세 어떤 그 징수를 목표로서 또 일부 대기업한테 집중해뒀다고 해서 R&D를 없앤다. 그러면은 대한민국이 이제 앞으로 어디로 가죠? R&D는 결국은 제조업하고 연결되는 것인데 제조업의 국제 경쟁력하고 연결되는 것인데 오히려 제 생각은 그리스 꼴을 안 당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가 그래도 제조업이 있고 난 뒤에 서비스업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인건비도 높기 때문에 중국에 비해서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지요. 그러면 R&D 쪽에 대한 것을 건드릴 게 아니고 차라리 법인세 세율 1%, 2%를 올린다고 한다면 저는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특히 이번에 작년에 최경환 부총리가 고생을 해서 만들어놓은 기업소득 환류세제라는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기업이 너무 많이 거기다가 유보에 놔둔다는 거죠. 배당도 안 해주고 뭐 투자도 안 하고 그렇게 강압적으로 할 일이 아니고 법인세 세율을 약간 올려서 아주 헌법에서 규정한 대로 해서 기업의 소득에 남아있는 재원을 뽑아내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교수님, 전 정부 때 그게 법인세율이 25%였잖아요. 그렇죠. 그걸 지금 22%까지로 낮춰놨는데 그러면은 25%까지로 다시 원상복귀를 시켜도 가능할까요? 제가 볼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그때 전 정부 때 얘기는 그 낙수 효과라고 아시죠? 그만큼 법인이 법인세를 3%를 감면을 해주면 그러면은 법인은 상대적으로 투자를 3% 이상 할 것이다. 이 전제였거든요.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보니까는 법인은 투자를 안 했어요. 기업에다가 돈을 쌓아놨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낙수 효과로 인해서 경제가 활성화된다?
이건 아닐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근로소득세는 일단 제외를 하고 담배세처럼 간접세를 올릴 가능성은 또 있을까요? 예, 간접세를 올릴 가능성은 분명히 있죠. 있지만 우선순위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나라 법인도 법인 상호 간에 이게 소득의 불균형이 많이 있죠. 대기업하고 중소기업. 그렇죠. 예, 그다음에 개인 상호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헌법의 정신에 비춰봤을 때는 그래도 소득의 공평을 유지하는 것이 헌법 제1조에 나와 있는 민주공화제에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그 소득의 공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소득과 관련된 세제, 즉 소득세라든지 법인세를 일단 먼저 시도를 하는 것이 옳고요. 두 번째는 그다음에 소득이 어느 정도 불균형이 균형 상태가 이루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재원이 부족하다라고 한다면 그 마지막 순서로 소비세 세율을 올리는 것은 그건 괜찮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안 교수님의 우선순위를 두면은 일단은 법인세의 원상복귀, 법인세율의 원상복귀, 그리고 소득세의 균형을 맞춘다는 것은 아무래도 가진 사람들이 더 내라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부가가치세 같은 간접세를 올리는 것을 채택할 수가 있다라는 건데. 네, 맞습니다. 근데 이번 세법 개정안에 증세 얘기 나올까요? 제가 볼 때는 그분들인들 왜 모르겠습니까? 증세 없는 복지라는 이 구호는 정치적인 구호인 것이죠. 하지만 기획재정부 세제실이나 예산실은 그 이유를 봐야 되는 것이지 않겠 실제 살림살을 해야 되는 것이니까 증세는 없다라고 했지만 사실상 증세는 많이 했죠. 그러한 작업은 또 계속 될 것이고 또 계속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강남대 세무학과의 안창남 교수였습니다. 생생 알짜 부동산. 알짜 부동산 시간입니다. 세준코리아의 김학권 대표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부동산이 많이 달아올라서요. 하반기에도 이 온도가 유지될까? 이게 참 의문인데 특히나 이 하반기 서울 분양시장이요. 강남권의 재건축도 있고 강북 재개발도 있고 그래서 계속 좀 뜨겁지 않을까요? 우선 서울 지역의 일반 분양분을 보면은 재건축 재개발 물량이 제일 많은데요. 전체 공급 물량이 한 80%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올 연말까지 서울에서는 42개 단지, 일반 분양이 11,701가구거든요. 그중에서 이제 강남이 한 4,074가구, 그다음에 강북권이 7,600가구 되는데 주요 단지를 보면은 강남권 같은 경우는 가락시장이라든지 서초 우성 2차, 고덕 4단지, 역삼동 상하 3차, 그다음에 강북권 같은 경우는 성동구 금호 20구역, 옥수 13구역, 행당 6구역, 그다음에 답심리 18구역. 여기 서울 지역은 사실 정비 사업 위주로 분양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입지도 사실 괜찮고, 그다음에 실수자 평형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다가 이제 대기업들이 시공을 많이 참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경쟁이 치열할 걸 보여지는데, 여기 이제 문제는 분양 연기가 워낙 뜨겁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물량도 많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합에서 분양가를 너도나도 인상하는 게 상당히 부담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분양가 인상으로 또 이어질 가능성이 있군요. 그렇죠. 10,000가구 정도면 진짜 많네요. 신규 분량. 어느 해보다도 굉장히 많은. 그러니까 이번에 재개발도 그렇고 뉴타운도 그렇고 재건축도 이번에 지금 분양시장이 워낙 좋지 않습니까? 시장도 많이 회복됐고 그러다 보니까 조합에서 많이 서둘러서 이참에 분양을 하자 이런 분위기가 흐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시장에서 돌아가는 거니까 분양가가 높게 책정되는 걸 어떻게 할 수는 없지 않아요? 그게 시장 가격이긴 한데 우리가 이제 지금 예전에 부동산 시장이 제일 좋았던 시점이 2006년이었거든요. 그거 이제 최고점이었는데 현재 85에서 어떤 단지는 95%까지 이렇게 매매가 플러스 또 분양가가 또 인상된 적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상당히 좀 부담스럽다 하는 게 이제 실수자들도 그렇게 느끼는 거고 또 시장에서도 그렇게 받아들이는 분위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분양가 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그냥 다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아니면은 좀 관망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될까요? 지금 어떻든 간에 서울 같은 경우는 신규 분양 루트가 재개발이라든지 재건축밖에 없잖아요. 신도시를 개발할 수가 없는 부분이니까.
근데 사실은 이제 문제는 작년에 분양했던 그 아파트들의 분양권 프리미엄이 굉장히 많이 붙어 있어요. 네. 예를 들면 그 대치동 청시 아파트는 그 삼성이 시공을 했는데요. 여기 프리미엄이 4억 정도 붙어 있고, 그다음에 프리미엄이 4억이요? 그렇죠. 반포 아크로 리브파크 같은 경우도 84제곱미터가 1억 5천. 여기 분양가가 3.3제곱미터 4,100만 원 했음에도 불구하고 1억 5천이 붙어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각 업체들이 조합이나 그 건설업체들이 신규 분양가를 책정하는데 주변 시세하고 분양권 프리미엄까지 많이 반영을 해버렸어요. 네.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서울에서는 공급 물량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또 입지가 좋은 지역들을 분양하기 때문에 분양가가 다소 높다 하더라도 수요자들이 많이 청약을 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계약까지 되고요. 그러면요. 계약도 요즘은 뭐 완판이 한 달 안에 다 끝나는 그런 추세이기도 합니다. 혹시라도 그러면은 이 강남 재건축이나 뭐 이 분양가 상승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집값을 올리는 어떤 그 촉매 역할 같은 걸 좀 하게 될까요? 지금 시장의 분위기를 보면 예전만큼은 아닙니다만, 그러니까 2006년 초중반은 어쩌면 강남권이 오르면 서울 외곽, 그다음에 수도권으로 이렇게 확장이 됐지 않습니까? 네. 지금은 이제 철저하게 어떤 지역별, 그다음에 상품별, 입지별로 이렇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예전에 고점 대비까지 올라가는 것은 상당히 좀 무리수가 있다고 보입니다만, 한 가지 또 특이한 점이 있어요. 지금 이제 반포에 보면 옛날 주공아파트를 재건축한 그 레미안 아파트가 자이 아파트가 있거든요. 네. 이 아파트는 정말 타의 추종을 불할 정도로 가격이 엄청나게 비쌉니다. 예를 들면 84제곱미터가 지금 매매가가 20억에서 21억 정도 하거든요. 평당가로는 뭐 거의 뭐 6천만 원대 육박을 지금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특별한 단지는 가격이 많이 오를 수가 있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저 개인적으로도 예전에 그 최고점 대비를 넘어설 수는 없다고 판단이 되고 또 넘어서도 상당히 거품 논란이 있기 때문에 네. 넘어서도 안 될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개포동 아파트 값이 압구정이나 반포보다 비싸다. 1위다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또 왜 그런 거죠? 최근에 이제 개포동의 재건축 단지 아파트가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재건축, 예. 사실은 개포동 하면은 거의 전 지역이 재건축 단지라고 할 만큼 단체가 된 추진하고 있거든요. 예. 최근에 사업이 굉장히 빨라졌습니다. 네. 예를 들면 개포 2단지 같은 경우는 2주가 지금 완료가 됐거든요. 그다음에 개포 주공 3단지 같은 경우, 개포 시형 같은 경우도 관리 처분이 이제 끝나가지고 곧 2주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이렇다 보니까 투자 수요까지 사실 겹쳤고, 최근에 이제 또 각 조합에서 분양가들을 많이 좀 올려서도 분양이 굉장히 잘 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업이 빠른 지역의 그 가격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네. 물론 이제 그 개포동 단지 같은 경우는 전용도 36제곱미터부터 80제곱미터, 그러니까 아주 소형으로 돼 있어서 압구정동은 굉장히 중등평으로 구성이 돼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단순 가격, 상단가로 비교하는 건 조금 무리수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이 시장의 거품은 어느 정도 있기는 있는 것 같거든요. 예. 지금 뭐 거품이 전혀 없다고는 볼 수는 없고요.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역별로 좀 차이는 굉장히 많이 있고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 단순히 지금 시장에서도 그렇고 그 소비자들도 예전에 그 최고점을 고점을 상당히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사실은 분명히 그때는 분명히 거품이 끼어 있다고들 다들 그 말씀을 했었고, 그렇게 또 시장 흐름이 그렇게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단순하니 고거에 못 미치면 저가고 그걸 넘어서면은 뭐 거품이 꼈다, 이렇게 단순하게 비교하는 건 무리수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정말 그 유념을 해서 봐야지 될 것 같고요. 그럼요. 예. 그리고 한국토지공사, 초토지주택공사 LH가 그 인천의 영종 하늘도시 안에 있는 상업용지인가요? 요거를 공개 입찰을 했는데 여기도 엄청나게들 몰렸다고 그러네요. 사실 수도권 그 신도시 중에서 영종 하늘도시는 그동안 유령도시라는 오명을 들었거든요. 굉장히 깜깜한 도시라고 했는데 지난 5월 달에 점포 겸용주택을 입찰을 했어요. 네. 누가 쳐다보지, 그전에는 누가 쳐다보지도 않은 적이었거든요. 근데 최근 51대이 나왔습니다. 최근에 이제 미단시티라든지 또 그쪽에 호텔도 들어서고 문제 많은 것들이 또 개발해서 또 더군다나 영종 하늘도시도 입주들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기대감들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아마 23일 날 투자 설명회를 하고 30일 날 공동주택용지를 아마 매각 공고를 낸다고 하는데 벌써부터 개발업체들하고 건설업체들 문의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LH가 사실 굉장히 행보가 좀 빨라졌잖아요. 네. 근데 LH가 사실 부채를 보면은 거의 100조가 되거든요. 네. 하루 이자만 100억씩 지금 내야 되는데
사실 LA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2007년 이후에 네. 자기네들이 개발한 그 신도시나 택지 개발지구 안 팔려가지고 엄청나게 애를 먹었거든요. 그렇죠. 최근에 시장이 많이 이제 회복이 돼가지고 야 이때 아니면 땅을 못 판다. 그래서 아주 공격적인 마케팅을 하고 있는 걸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준코리아의 김학권 대표였습니다. 사장님, 우리도 화상회의 되면 좋겠어요. 전자결제도요. 회사 메일도요. 우리같이 작은 회사가 그걸 어떻게 다 해? 올레 비즈메카가 있잖아요. 중소기업에 필요한 IT 솔루션을 부담 없이 간편하게. 올레 비즈메카. 문의 080-2580-007. 올레. 카누 아이스 아메리카노, 카누 아이스 라떼, 카누 아이스 카푸치노. 얼음과 카누 싱글샷만 있으면 여름에도 카누를 다양하게. 카누라면 어떻게 즐겨도 맛있으니까. 세상에서 가장 쿨한 카페 카누. 된다 안심이 된다 KB 가족이 된다. 당신의 안심과 당신의 희망을 위해 LIG 손해보험이 KB금융그룹의 가족이 됩니다. LIG 손해보험의 새 이름 KB손해보험. 사는 게 뭐라고 대단한 거라고 우리가 뭐라고 기쁨이 든다고. 왜 이렇게 잘 넘어가? 우리가 모였으니까. 하이트! 새로워진 산타페를 보았다. 그 어느 때보다 강렬하다. 새로워진 산타페의 운전석에 앉았다. 그 어느 때보다 편안하다. 부드러운 승차감과 강인한 외관. 모든 면에서 만족스러운 All around perfection. 산타페 더 프라임 탄생. New thinking, new possibilities. 현대자동차. 김은경의 생생경제 2부 포스코와 함께 하셨습니다. 요즘 인터넷으로 옷 사시는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걱정되는 게 안 맞으면 어쩌나 하는 겁니다. 특히 여성복 같은 경우에는 사이즈나 이런 것들이 브랜드마다도 정말 제각각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실제 소비자들 문제를 연구하는 곳에서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잠시 후 4시 뉴스 듣고 3부에서 짚어보겠습니다.